네,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폐지 방침에 대해서 경영계는 투자 결정만 잘못해도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며 대환영했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기업인들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력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배임죄 폐지를 놓고 형법상 배임죄죠. 상당히 논란이 큽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시민단체 반발도 있고요. 또 야당도 조금 반대를 하고 있네요.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이라는데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배임죄가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최승재 변호사님, 교수님 어떻습니까? 배임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배임죄가 뭐냐?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 배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배신. 네. 그 배신 행위라는 게 뭐냐? 예. 배신 행위가 결국 있으려면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야 되겠죠. 예. 맡긴 일을 믿음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깨고 배신적인 행위를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임죄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정의입니다. 맡긴 대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깨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건가? 그렇습니다. 맡긴 사람의 재산을 뭐 그렇습니다. 축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게 이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그걸 배신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독일, 일본 정도가 있는데 독일에서 그 배임죄라는 게 출발할 때 이 배신 행위를 형사적으로 규율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 세 나라는 가지고 있는 거고 예. 반면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건 민사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처벌하겠다고 하냐면 네.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배임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배임죄로 예를 들면 기소돼 가지고 유죄를 받은 사례, 그러나 기소돼서 무죄를 받은 사례, 좀 쉽게 사례를 한번 든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예. 좀 그런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간혹가다 네. 좀 기업에서는 예. 이거는 오로지 회사를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 이게 애초부터 회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의사결정은 아니었고, 아니었다.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손해만 발생했을 뿐 이거는 뭐 배신을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네. 그게 이제 뭐 법리적으로는 경영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영 판단의 원칙. 예, 그래서 네.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까지 우리가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런 사례, 떠오르는 사례, 대표적인 거.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뭐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KT나 포스코 같이 약간 성격이 조금 아시겠지만 뭐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고 또 전문 경영인 체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문 경영인이 교체될 때마다 약간 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네. 제일 처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케이스가 예, 무죄. 그것도 네. 근데 약간 그 케이스는 조금 법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래요? 예, 근데 그 케이스도 사실은 어떻게 배임죄, 보면 무죄로 판단이 된 사안이죠. 유죄로 결정 나서 예.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큰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뭐 최근에 굳이 보자면 뭐 그 회사 사건 그리고 또 공공기관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셨던 그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이 예.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을 하면 안 됐었는데 예. 그게 사실은 뭐 그 정부의 외압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 수반과 기업인 간의 뇌물 공여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하고 이제 그 회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위한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 걸로 인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된 예가 있고요. 네, 또 사실 그렇군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기업들 사안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사실
일종의 위장 계열사들에게 이제 본인이 소유한 개인 위장 계열사의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 몰아주기. 예,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뭐 회사는 어떤 부동산을 그 위장 계열사에 저렴하게 팔고 근데 다시 비싸게 사고 이런 식의 행위들이 좀 배임으로 처벌되는 예가 있고요. 네.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횡령하고 배임이 명확하게 그렇게 조금 구별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재물이라는 어떤 그 실체적인 게 있으면은 횡령으로 의율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약간 이거 횡령으로 처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면 또 검사들이 예비적으로 배임을 기소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식의 조금 법 체계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이유로 든 게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 이유를 들었거든요. 경영 활동을 조금 정상적으로 못하게 한다는데 왜 배임죄가 그렇게 기업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상적인 경영에 좀 걸림돌이 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임죄 자체의 구성 요건이 굉장히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데 임무를 위반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독일법 같은 경우는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해서 손해 발생의 가능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가능성만. 그러다 보니까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판단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배임죄,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는 배임죄 3개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형법 배임죄 말씀하시지만 예. 상사 배임죄 622조가 있고 상법에 상법에도 그다음에 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또 그 가중되는 배임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임죄들을 서로 나는 보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소를 해놓고 실제로 무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죄가 되더라도 재판받는 3심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좀 고통스럽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되더라도 그게 특경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처벌하는 법정형도 높고 한데 네. 그게 예를 들면은 일단은 기소해놓고 봐버리면은 1심, 2심, 3심 가는 과정에 형사사건 이런 건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몇 년씩 가거든요. 오래 간다. 예. 몇 년씩 가면 만약 2년씩만 쳐버리더라도 6년, 5년, 6년 동안 이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럼 결국은 무죄가 되는 확률도 높은데 상당히 애매한,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식의 범죄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 종래부터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예. 그럼 그게 왜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예.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결과 손해가 생길 수 있죠. 아까 무죄가 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A 중공업이 예를 들면은 새로운 중공업 라인에 투자를 합니다. 예.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면은 당시에 예를 요즘 같으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신규 예를 들면 라인을 깔았는데 보니까 좀 PP나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주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때 똑바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석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나빠질 수 있는 걸 알고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투자했냐라고 이야기해서 손해를 가했다. 예. 라고 하면 그럼 과연 진짜 임무를 위반한 게 맞나? 그럼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도. 네. 그런데 지금 뭐가 더 더해졌습니까? 결국은 상법이 개정되면서 충실 의무라는 게 상법 회사 개정으로 외에 지금 주주? 주주까지도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행하게도 최근에 이제 우리 법원 가처분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주라고 하는 건 총주주고 회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선례가 나와서 이게 개별 주주가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석화가 아닌 다른 사안에서도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마다 주주들이 과연 의견이 같겠나는 겁니다. 주주들 다를 수 있죠. 네. 다르면 다를 때마다 고소가 돼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지금은 공소처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기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요건이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결정의 잘못으로 귀결이 될 때 과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배임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노종화 변호사는 이제 경제개혁연대 네. 입장이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이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우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변호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건이 불명확하지 않다는 데 대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요건이 불명확하지 않은 측면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정할 수 있다? 네, 이게 뭐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윗물을 위반하는 행위, 뭐 이른바 배신행위라는 것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추상성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비단 배임죄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바로 법들이 다 구체적 구성 요건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은 바로 윗단에 있는 횡령죄 같은 경우에도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보관은 또 어디까지인지, 또 재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법률로서 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배임죄가 지난 우리 뭐 한국 사법 역사상 한 70년간 운영이 되어 오면서 그 공백을 사실 판례와 법리와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메꿔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말씀하셨던 결과 책임, 결과 투자 예. 결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 예, 경영상 그거에 결정을 대해서 어렵게 만든다. 네, 사실 항상 이제 그런 볼멘 소리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수십 년간 우리 판례와 법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안이면은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인정을 해왔죠.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뭐 대체 입법을 하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뭐 그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는 해석을 일관되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이를테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재벌 총수나 지배주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 경영 판단 원칙을 너무 넓게 적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일관성이나 공정함이 없었다면 그것은 개별 그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문제이지 법률 조항의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만 네. 무죄 예, 잠깐 짧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무죄를 말씀하셔서 그 배임죄가 사실 무죄율이 조금 높은 것은 맞지만 뭐 최근에 대한상이라는 재계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율이 한 3% 되는데요. 예. 배임죄 같은 경우에 한 6%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무죄율 기소된 예. 사건 중에서 무죄로 된 게 예. 6% 정도. 예, 그러면 나머지 93%, 94%가 유죄다. 유죄로 처벌이 받고 있는데 그럼 지금 배임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그 94%를 없앨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재 교수님께는 이 경영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배임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 배임죄, 그러니까 그 경영 판단을 좀 존중이 됐다. 실제 판례에서 오랜 동안 그게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우리 변호사님 얘기인데 네. 그 부분만 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까요?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약간 말씀하신 걸 제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 첫 번째, 두 개 나누어서 보면 예. 일단은 판례 정립이 충분히 되었는가? 충분히 됐다는 그거는 거죠.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이다.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 존중에 대한 원칙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어떤 경우에 경영 판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비즈니스 저지먼트에 대한 논의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제가 사실은 처음 평석을 쓴 게 200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사실 형사사건에 대해서 경영 판단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된다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게 2000년대 중반입니다. 2000년대 그럼 결국은 이제 한 20년 정도인데 거기에서 지금 쌓였던 논의가 충분한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영 판단의 법칙은 독일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고 명문화 법에 명확하게 경영 독일 판단의 주식법에 규정이 원칙은 있습니다. 예외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이렇다라는 게 규정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 판례에 지금 정립됐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소 좀 여러 가지 당연히 판례다 보니까 베리에이션이 있는 데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좁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과연 이게 정립됐으니까 문제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과한 알겠습니다. 일반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배임죄 예외 적용, 배임죄를 기소하더라도
정확하게 회사를 위해서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내린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 대상이 안 됐다는 우리 노종환 변호사님에 대해서 최승재 교수님은 그게 그렇게 오랜 기간 확실하게 정립된 게 좀 아니다라는 의견이 서로 조금은 생각이 다른데 이 무죄 확률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배임죄 무죄율 6%는 거꾸로 얘기하면 94%는 유죄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면 되겠느냐? 라는 이 변호사님의 의견에 좀 수긍할 사람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대로 이제 무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2배나 지금 사실은 무죄율이 만약에 그 3% 6%를 받아들이더라도 그만큼 기소가 사실은 무죄가 될 만한 것들이 2배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94%가 문제가 없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는데 그럼 아무 그런 게 문제가 없냐? 아닙니다. 미국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증권 관련된 범죄라든지 예를 들면 사기죄와 관련되는 범죄라든지 이런 유형으로 다 대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제가 우리 노종환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배임죄가 형사상 배임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지 하는 사람이 이제 궁금증이 들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처벌해요? 그러면 배임죄가 없으면? 예,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지를 주셨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배임죄 관련해서 좀 리서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사기 범죄가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기. 예. 그래서 특히 연방범죄 그 우리 흔히 FBI라고 하는 연방범죄에서 이제 보통은 그리고 사실 이런 류의 기업 범죄를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특정을 하고 주로 이제 사기로 처벌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회사를 아예 속여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처럼 해서 사익을 얻는 행위 이런 것들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넓게 적용이 된다. 예, 물론 이제 그런 영역에 특정을 해서 이제 사기로 처벌하는 그런 어떤 법 사법 문화가 되어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 하면은 이제 민사 책임, 민사 소송이 굉장히 활성화된 국가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사 책임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그런 나머지 단순히 이제 그렇게 범죄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뭐 이해상충 거래에서 그 총수나 지배주주를 회사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민사적으로 많이 규율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는 그런 사법 문화가 그럼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느냐, 민사 책임을 묻는 문화가 활성이 되어 있느냐, 또는 미국처럼 대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거 수집을 위한 어떤 증거 개시 제도라든 것들이 주주 대표 소송과 그 소송을 위한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게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일종의 뭐 사실 변호사로서는 사법 문화 같은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과연 우리 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불법 행위가 명시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손해가 인정이 되면 그 손해 100%를 다 보전하라고끔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느냐. 사실 여러 사건에서 보면 사실 손해가 100% 배상하라고 인정되는 예도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먼저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사적 규율을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개정이나 폐지 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승재 교수님, 미국에는 이제 이 형법상 배임죄가 없지만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규율이 잘 정착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걸 다 갖춰야 된다. 아까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지 대표 소송이 잘 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증거 제시 제도라든지 사기 범죄를 넓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게 정부가 뭐 폐지한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보안 입법 한다 그랬잖아요. 뭐 대책 이런 겁니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게?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법은 잘 뭐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법조인으로서 조금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법원을 100% 손해배상을 안 했다고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우리나라는 제한배상이고 증거에 의해서 증명된 것들은 다 배상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마치 법원이 배상해야 될 걸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건 적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충실 의무 확대 때문에 불안정성이 회사법
그에서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배임죄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충실 의무 때 도입되는 그런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부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빼고요. 그 부분 한번 먼저 물어보죠. 뭐 우리 노종화 오히려 디스커버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아, 그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노종화 네. 변호사님께 좀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으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네. 뭐 일단 그간 우리 법원이 손해를 충분히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의 비판은 누구나 충분히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예, 그리고 이제 충실 의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충실 의무 법률이 도입된 지 이제 거의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죠. 실제 사건화가 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가처분 사건 그거 하나인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 충실 의무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저나 뭐 여러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이 마치 경영 판단 원칙처럼 사실 우리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이미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연히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니 전체 주주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해석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충실 의무라는 규정이 명문화해서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번 법률 개정이 좀 더 잘 됐으면 했다는 생각은 드는 편인데 왜냐하면 사실 충실 의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상충 문제에서 특정 어떤 지배주주나 뭐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정말 본인이 충성해야 할 회사와 그 전체 주주를 위해 충성하라는 것이지 딱 그런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무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네.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그 충실 의무 위반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완전한 공정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약간 사법심사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그런-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지금 시민단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배임죄 폐지를 반대하면서 이게 자칫하면 기업 경영에 어떤 횡포라든지 전횡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폐지를 할 경우에 뭔가 그런 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폐지를 안 된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네. 폐지하되 이런 보완 입법을 네. 해야 된다. 교수님 혹시 그러면 어떤 보완 입법, 어떤 대체 입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내놓은 그 국정 과제 중에 하나에 사실 전 답이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도입입니다. 그게 뭐냐?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지금 손해배상이 충분히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꾸로 판단하는 입장에 놓고 보면 증거가 없는데 손해를 막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아까 법조인 이야기 드렸냐면 법조인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그럼 증거가 충분히 나오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스커버리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증거가? 말하면 뭐 디스커버리 복잡하니까 그러면 증거가 없이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증거를 다 내놓고 하자. 증거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 그러면 된다. 미국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FRCP라고 미소수배 기본 원칙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거를 내놔야 된다. 내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미국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내는 프로덕션 책임하고 증거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설득 책임을 쪼개서 설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하고 증거 제출 책임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 우리는 주장하는 사람이 주대표 소송을 만약 하면 주장도 하고 증거도 내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한테 내라고 명하라고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 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고를 대리를 하는 쪽이나 원고 당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지? 예. 그럼 법원에 내달라고 하니까 다행히 내면 되는데 안 넣으면 넣으면. 없는 상태에 재판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수는
작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뭐 이게 배임 관련돼서 저는 민주당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이걸 뭐 배임죄를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상사 배임죄나 특경가 배임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상법의 배임죄하고 네, 특경가법 네, 배임죄는 그거는 어차피 뭐 그 얘기는 아직 사실은 언급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먼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가요? 왜냐하면 형사배임죄는 이게 상사배임죄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뭐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지금 기업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인 이야기 말고가 이만큼이 있습니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배임 고소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왜 이게 아까 90몇 % 말씀하셨냐면 일반인들이 그냥 배신 당했다 생각하면 전부 배임죄로 기소를 알겠습니다. 고소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증거 수집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조금 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고 노종화 변호사님께서 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배임죄로 기소되는 게 도대체 얼마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건지 어떤 주장을 할 생각이세요? 얼마나 됩니까 우리 배임죄 기소되면? 저희가 사실 저희 같은 민간 단체나 변호사들이 뭐 어떻게 그 배임죄가 얼마나 많은 건으로 기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 마침 어제 이제 그 정부와 여당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경제연구원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한 3,300건 정도의 판결을 분석했다고 했거든요. 유죄로 판결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확히는 안 나는데 그 정도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뭐 한번 조금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제 배임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특정 영역을 우리가 처벌하지 말자라고 하자는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됐던 사건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민사적으로 돌리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영역을 정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화해서.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이 일단은 결론부터 배임죄 폐지하고 대체입법 하자라고 해버리니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지가 약간 좀 막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짧게 마지막으로 좀 잠깐 듣고 싶은 게 최승재 교수님께 들어야 되나요? 지금 이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던데 이제 아무래도 이 경제 형벌 합리화를 주장해오는 게 보수 정당인데 이게 왜 반대하는 거죠? 글쎄요, 뭐 제가 국힘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국힘이든 사실은 뭐 반대를 하는 그룹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막연히 반대하는 거에 나아가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배임죄 문제가 뭐가 예를 들면은 필요한지 또는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갈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그 배임죄가 있는 나라들 한국, 독일,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독일보다도 손해 요건이 넓고 일본보다도 목적 요건이 없어서 구체성이 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시켜야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오히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명확하게 하자. 네,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조금. 목적 요건을 넣자라든지 네. 그러면 국힘에서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반대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임죄 워낙에 논란이 많아서 두 분의 얘기도 조금 이제 좀 병행선을 긋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야당이 반대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제 폐지의 기본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들이 좀 오고 갈 거로 보입니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배임죄 논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